노유진의 정치 카페.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교수신문이 뽑은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 후보가 5개였는데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혼용무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 대응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까지 총체적 난국이 무엇인지 보여준 대통령과 정부의 실상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택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정치 카페에서 우리가 그 대통령을 갖다가 외람되게도 혼군이라고 부른 바 있었는데 그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치 카페의 영향력이 이토록 지대할 줄이야. 자, 꿈 깨시고요. 5개 후보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사자성어는 사시이비, 줄이면은 사이비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거짓으로 가득 찬 대통령과 정부의 실체를 빗댄 말인데요. 혼군이 사이비 언행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태, 이것도 좀 비슷하네.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 정치 카페에서는 이걸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플래카드 피싱. 예. 이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도 사태를 바라보는 눈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치 카페의 영향력 때문이니까. 자,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객적은 소리를 자꾸 섞으시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입이 막 근질근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근질했어요.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그 지난주에 못 나와서 죄송한데 두 분이 말씀해 주실 줄 알았지. 제가 연말까지 출판사에 줘야 되는 원고가 있는데 진도가 너무 늦어서 한 열흘 동안 글 쓰러 진도에 있었어요. 저는 연말까지 줘야 하는 원고를 갖다 10년 동안 안 준 적도 있거든요. 아니 내가 여러 지역에 뭐 강연이나 이제 뭐 송년회 같은데 초청받아서 가면은 그 지난번에 노유진 카페 유저가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음은 나옵니까? 누구 만났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뭡니까? 아니 뭐 어떤 데서 그런 보도를 하면 만나면 물어보겠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뭐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씨를 만났다고 그런. 그래요? 예. 진짜요? 제가 이제 전라남도 진도에 있었고요. 네. 거기서 글을 썼고 그리고 이제 진도 팽목항에도 좀 갔다 와보고 했는데 진도는 큰일이에요 진짜. 제가 진도에서 민원을 받아왔어요. 어떤 식당 사장님이 저한테 정치 카페에서 이 얘기 좀 해달라고. 예. 제가 간 식당이 진도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 중에 하나인데 직원이 7인데요. 직원들 봉급 주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지금. 그 정도입니까? 예, 그게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있고 나서 세월호 사고 난 지점이 팽목항에서 30km 떨어진 바다잖아요. 예. 보이지도 않아요. 팽목항에서 육안으로는. 근데 팽목항이 육지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라는 이유로 이 사태에 진도가 휩쓸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진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그 아이들이 아직도 못 나오고 사람들이 그 뱃속에 있고 하니까 미안해서 진도로 놀러를 안 오는 거예요. 산악회도 안 오고요. 또 낚시 모임들도 안 오고요. 관광도 안 오고 여행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진도가 지금 벌써 1년 반째 죽겠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되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음으로 미안해줘도 하면 되고 정 미안하면 팽목항 가서 거기 아직 분향소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들러주면 더 좋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도 사람들을 생각해서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와달래요. 제발 좀. 진도군이 아주 죽겠답니다 지금. 예. 세월호 학생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피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진도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주민들도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고 또 정 미안하시면 정말 그렇지. 가서 학생들 명복을 좀 빌어주고 예. 이랬으면 좋겠네요. 예, 애들 생일상 차리는 그 테이블 같은 것도 그 팽목항 방파제에 다 그대로 있고 해서 좀 진도 구민들을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예, 우리 그 정치 카페 청취자 여러분들부터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거워졌네요, 얘기가. 예.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오늘도 정치 카페 타임라인과 100분 토크로 3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비밀내 현장, 넘치는 권모술수,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노유진의 100분 토크. 오늘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D-114일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 정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크리티컬 일렉션, 정치학에서 말하는 중대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 특히 야권은 말 그대로 불확실성의 진노로는 오리무중의 형국입니다.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고 유권자들이 분열하는 모습, 총선 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는 정의당 입장에서도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2015년 정치를 결산하는 100분 토크,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모시고 한 치 앞도 전망하기 힘든 우리의 정치,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또 우리는 그 희망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 몸이 참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진이 다 빠진 표정이시네. 감기인가요? 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비몽사몽간이에요. 예, 좀 감기 걸리셔가지고 약도 세게 드신 모양이네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 바쁘죠? 우리 지금 농성도 계속 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바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 우선 어제 오후죠. 일요일 날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의 단판이 또 있었는데 이번 달만 해도 벌써 6번째죠. 2015년 한국 정치의 핵심 쟁점인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 등등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테이블에 올라갔는데 이건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불행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제 서로 책임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국회 선진화법이 등장한 이후에, 아니면 선진화법과 상관없어, 선진화법은 그 계기만 제공한 것이고, 지금은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반대가 없고 상임위 활동도 묵살되고 오로지 그냥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 2+2, 3+3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대통령께서 그 경제 활성화 법안을, 경제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지금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비상 대권을 뽑아드느니 마느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30개 중에 25개를 다 처리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 지금 남은 법안은 이것이 제대로 여야 간의 논의가 되고 또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으면 경제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 우리 국민들 삶에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기 때문에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법안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난번에 예산안 처리하는데 그 예산 부수법안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을 갖다가 끼어 팔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선거제도도 지금 뭐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지만은 그 선거법에다가 지금 남은 대통령 관심 법안을 끼워 팔기 위해서 지금 온갖 꼼수가 지금 다 동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국가 비상사태는 맞는 것 같아. 최고 존엄이 잠을 못 자면 비상사태 아니에요? 응? 아니 뭐 저 혼군께서 잠을 주무시면은 태평성 되죠. 그거야. 깨 있어도 나라가 이 모양인데 잠자면 어떻게 되겠어?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여당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도대체 오로지 뭐 대통령 그 한 말씀에 돌격 앞으로 밖에는 어떤 대화도 뭐 타협도 조정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공천장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대로 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지금 뭐 서비스 발전 기본법, 노동 5대 악법, 또 테러 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등등.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보도 중에 뭐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 예. 그래서 경제 법안들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뭐 좁혀졌다. 그 얘기 듣고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당 지지자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국회에서 여야가 마주 앉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이미 뭘 합의해 줄까? 이미 처음부터 양보의 태세가 돼 있는 그래서 저쪽에서는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면 자기들이 이긴다 이런 자세로 항상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뭐 어쨌든 노동법 관련해서 기간제법하고 파견제법은 문재인 대표는 절대 안 하겠다 선을 좀 분명히 해주셨고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 5가지 법안을 다 지금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야당 간사한테 아니 노동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합의를 한 거고 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또한 축이 노사정위원장 아닙니까? 네. 장관급이잖아요. 그 양반도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이 뭐가 급해서 그것을 지금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을 하냐. 그래서 저는 그건 거부해버렸어요.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해준 건가요? 뭐 원내 지도부의 지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은 요새 보니까 그 이번 당은 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 가지도 않고 뭐 당 지도부하고는 뭐 상의를 안 하고 그냥 하나 봐요. 거의 뭐 내란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다룰 때는 나는 소위원회 참여를 안 하겠다 그랬더니 또 사보임을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사보임은 못 해주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표결로 하면 어떡하냐. 뭐 소위에서 표결한 전례도 없고 표결하면 당신을 퇴장하면 되지. 껄핏하면 퇴장하는데 왜 퇴장을 못 하냐. 아니 어떤 회의는 참석도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공청회부터 이렇게 해서 하여튼 논의는 될 것 같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 2가지 법안만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 속수무책인 그 시운해고 지침 취업 규칙 지침도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 최고존엄 어법이 재밌더라고요. 지금 심 대표가 좀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서비스 발전 기본법 중에는 의료 분야를 여기 포함시켜서 정부가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준 게 문제잖아요. 지금 핵심이. 그러면 여야 간에 이제 서로 이제 논의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되는 대목은 좀 빼고 나머지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일단 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국회인데 지금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놓고는 이거 법 처리 안 해주니까 국회가 놀고 있다.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그 법을 만든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마치 자신이 법을 만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국회는 그걸 처리할 의무만 그러니까 있는. 지금 이른바 입법 국회를 권한. 세탁소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세탁물 맡겼는데 왜 세탁 빨리 안 하는 거예요? 내 물건이다 이게 자기 물건이다 이게. 아, 죽인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고 일단 노동 5대학법은 이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심 대표 말씀하셨지만 비몽사몽이 예. 깨버리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자기가 어겨놓고 이걸 때려 쓰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발전 기본법하고 유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걸 갖다 빼고 나머지를 하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이 의료 산업하고 그다음에 호텔 등 이제 그 학교 뭐 거리 학교 관계없이 옆에 고궁옆에 이렇게 막 고궁옆에 짓는 거. 짓기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하고 싶은 건데 그 두 가지가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고궁 옆에 짓는 건 통과됐어요 이미. 그 통과된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보면은 국회가 이제까지 그 법안 심의에서 논의할 때 보면은 지금 의견이 안 맞아 몇 년씩 이렇게 묵혀지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속이 탄다고 하는데 별게 다 속이 탄다. 속이 시커멓다는 얘기를 갖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이제 다 타서 시커매니까 복장이 시커먼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이 국회를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초까지는 뭐 긴급 명령권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 뭐 이제 유신 때 하던 저거 긴급 조치 그거죠. 국회의장한테 몰려가서 직권상정 압박했다가 한 방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또 요즘에 또 뭐 안철수 씨도 또 나가고 뭐 복잡하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 강경한 이런 데서는 조금 후퇴해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는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이게 제대로 각하 뜻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마 초가 되면은 또 이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비상대권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대권까지 막 압박하면서 그 다음에 대권 얘기하는데 대권은 발동 안 하는데 뭐 규칙 정도야.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시은해고 규칙이라든지 취업 규칙을 그 엄포를 조성해 놓은 상황에서 슬그머니 껴서 그냥 이제 발표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요. 홍군께서 심히 현미하시다 요즘. 일단은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그 직권상정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일단은 법안 통과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겠다. 아니고 이제 원래 시운해고하고 취업규칙은 법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있죠.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위헌적인 발상으로 편법으로. 정부가 명령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국회의장이 지금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경제활성화법을 지금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 국가 비상 사태로 나가니까 가서 저기 직권상정을 해라 했는데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라는 거지. 그렇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뭐 공감을 하지만 지가 어렵게 해놓고 비상 상황까지로 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런 정도가 되면 대통령 내려놓든지 사과를 하고 석고대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경제를 망쳤으니까. 그렇죠. 지가 망쳐놓고. 경제 실패에 대해서 야당이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초이노믹스인지 뭐 하는 거기에 단기 부양책만 해서 결국 부채 경제로 몰고 가서 지금 더더욱 구조적으로 어렵게 됐는데 그럼 그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 묻고 그런 다음에 처분을 발해야 되는데 그 뭐 실패했다고 해놓고서 갔다가 칼들이 대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걸 받아들일 의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선거제도는 선거법은 12월 30일까지 안 하면은 직권상정하겠다. 입법 비상사태로 보겠다. 그래서 직권상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청와대의 그런 압박에 소신을 갖고 임하시는 것은 존경하지만 선거제도를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거제도, 선거법 관련 정치개혁에 관한 것은 역대로 항상 여야가 합의를 해서. 표결한 적도 없어요. 룰이니까 룰을 그럼 제일 힘센 사람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밀고 가면 그 권력의 정당성도 정통성도 다 부정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최우선적인 조건으로 했다. 그리고 또
지금 15대 이후에 선거제도나 선거법을 제 시간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전에 지금은 지역구 유권자 수 3대 1을 2대 1로 바꾸는 건데 예전에 4대 1을 3대 1로 바꿀 때도 12월 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2월 네, 넘어서 2월 결정했어요. 딱 그래서 초유의 일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1월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권상정 말씀을 하시니까 새누리당의 목리가 딱 작동을 해가지고 이대로 버티면은 되겠다 싶으니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여야가 합의가 됐든 뭐 그래도 저기 안이 하나 나오면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부결을 시킨 다음에 야당의 농촌지역 의원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 동의안을 내서 결국은 일방적인 계약안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의장한테 강하게 제기를 했고 어제 아마 협상 과정에서 직권상정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또 두 가지 제안을 또 내놨죠. 이게 근데 공식적인 제안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 뭐 수정안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무슨 수정안을 낼 저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식적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가 지난번에 발표한 50% 연동제 50%까지는 우리가 수용하겠다. 최소한 50%까지. 그게 이제 우리 입장이고 어제 저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수정안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한 거는 아마 정개특위 양당 간사 의원들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제가 며칠 전에 문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는 연동제 끝까지 좀 밀어달라. 40%를 좀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좀 밀어달라. 그런데 이제 이게 50%에서 40%로 우리하고 동의도 없이 내려왔다가 또 뭐 30%를 걸어. 그럼 40% 가면 하나만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우리는 그거는 반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밀다가 합의가 안 되면 원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지금처럼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246석을 합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연동제가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이 원안이 되는 거예요. 246석을 현재 의석으로.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쩌냐. 우리 뭐 감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246석 54석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단 말이에요. 김문성 대표도 저한테 안 되면 뭐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원안으로 간다고 합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자들 사이에 파다하게 도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해서 원안이 상정이 되면 246석이 상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 부결시키겠다 이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킨 다음에 새정치의 농촌지역 의원까지 합쳐가지고 수정 동의안을 내서 253석 7석 비례만 줄인 안으로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그런데 국회에서 수정안 못 만들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지난번에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그거는 최종적인 표가 있을 때에 그것은 거부만 하게 돼 있는데 의원 정수는 그 기준 획정 기준은 국회 권한이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첫째로는 연동제를 관철시켜 주시고 246석으로 됐는데 문제는 저쪽에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거를 그 표결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어그러지는 것은 뭐 우리 모를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가능성까지도 실제로 막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후퇴한 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 보관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정의당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담당 의원들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정도의 아니고 그 내용은 이제 발표가 된 것처럼 이건 일종의 균형 의석제라기보다는 최소 의석 배분제 같은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지역구로 많이 간 그게 우리가 우리 안으로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쟤들이 246석 저는 그래서 그냥 안 되면 현행으로 하자. 구질구질하게 다른 안 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했냐면 246석을 올릴 경우에 부결된다 이거지. 그렇지. 표결 과정에서 부결될 꼼수를 쓴다. 그 점까지가 제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 대책들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7석이면은 사실은 비례 의석 7석이면은 정당 지지율로는 한 13% 몫이 되는 겁니다. 현행 제도로는. 그렇지. 현행 제도로는 1.8%당 한 석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13% 정도의 지지율을 그냥 강탈해서 두 당이 나눠 갖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예를 들면 10% 기준으로 두 석을 손해 보는 겁니다. 어? 그러면 도대체 승자 독식 제도를 개선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지금 갑질들을 하면 그리고 새누리당은 의석수가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죠. 예.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지 그게 뭐냐? 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쟤네들이 7석 삭감을 그대로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손해를 보냐 할 때 2석 정도를 10% 기준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니들 마지노선으로 말하자면 246석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조건이 내서 쟤들이 계약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안으로서 논의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어제 그냥 마치 정의당의 수정안인 것처럼 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사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자기들끼리 협상 했던 테이블에 얘기고. 없는데 협상장에 정의당은 존재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 안을 가지고 나온 건 정의당 안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제 그 새정치연합의 배후가 되셨어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난 황당했는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적어도 계약안을 막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 아니냐 제가 이야기를 했고 246석으로 뭐 안 돼서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 과정은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걸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그거는 절대 안 돼. 거기까지 대비하셔야 된다고 해서 말하자면 비상한 상황을 대비해서 논의한 것을 마치 우리 수정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치 무슨 정의당이 수정안을 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렸더라고. 그래서 그건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정의당의 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현행 서선거구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독일식으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이 나눠지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이 동등한 무게로 우리 선거제도 속에 대접받는 이런 평등한 제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두 당이 현 제도의 수혜자니까 그거 안 바꿔줄 거니 그러면 절반이라도 그러면 그 취지를 살려봐라.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 50% 아니에요. 이게 10% 얻은 당은 최소한 전체 의석의 5%라도 보장을 해주라. 지역구가 숫자가 그게 안 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차선책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서 안을 낸 거고 이거조차 안 된다면 그것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이런 짓 하느니 차라리 그냥 현행대로 비례대표 54개 지역구 200만 5개 이렇게 하고 농촌 지역구 없애라. 인구 1일 범위로 그게 이제 지금 정의당은 아닌데 지금 새누리당이 이 세 개 중에 어느 개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도둑놈 심보지 진짜. 그 연동형 50% 안도 자기들 내에서 이병석 의원이 낸 거 아니에요? 정개특위 위원장이 낸 거죠. 예. 예. 위원장도 냈고 국회의장도 의장도 편을 들어줬고 다들 개별적으로 만나면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들도 대체로 다 공감하고 그런데 혼군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반대인 청와대 들어갔다 지금 깨졌다는 거지. 그렇게 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 모든 걸 자초한 거예요. 무슨 무대? 별명이 무대? 무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대책이란 말이죠. 진짜 무대책인 게 대통령이 뭐 안 된다 그러면 국회 입법권에 속하는 것도 눈치 슬슬 살피면서 바닥으로 삘삘 키고 이런 사람이 무슨 대권 주자야? 내가 며칠 전에 이제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서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원위치로 합시다. 현행대로. 구질구질하게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근데 본회의 과정에서 장난은 하지 맙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북에서도 그 전북에 의석 없어지는 거 하면 또 다 반대할 거고 경북에서도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다 반대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승자 독식 제도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그거는 안 되지 않겠냐. 거의 내가 호소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 우리가 고민할 수 없으니까 방안이 있으면 주되 내가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지 사장이라 이거지 자기가.
예, 청와대 출장소라고 얘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소장. 실제로는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당으로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공천권 이걸 좀 행사하려고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렇게 무릎 꿇고 빌빌 기는 조건으로 지금 겨우 대표 자리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이른바 이제 국회에서 이게 정치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사실 직권상정을 강요할 때 그걸 받아치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때 저는 야당 대표로서 참 참담했어요. 대통령의 저런 그 입법부를 개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맞설 일인가? 그쵸. 이것을 맞서서 진짜 그런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야당이 단호하게 정말 맞서서 누구 말 맞다나 정말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그러고서 해야 되는데 뭐 야당이 이 판에 뭐 완전히 야당이 지금 지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뭘 좀 해보려니까 아직은 또 큰 당들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 이제 비상대권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정부를 책임 있게 견제하고 대통령의 일탈을 막아야 될 책무는 공통의 책무잖아요. 예. 공통의 책무에 대해서 힘을 좀 모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더니 뭐 또 그거보다는 현재 갈라져 있는 이 구도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가 더 관심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사를 못 시켰어요. 이번 당은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네 당대표 상대로 싸우느라고 바빠요. 대통령하고 싸울 시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뭐. 예, 지금 아니 그 국가 비상대권을 지금 발동하고 싶은 사람은 국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정도면 국회에서 안 하고 대통령도 일단은 내려와 그래서 다시 다 뽑자. 그게 맞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 다음에 잠 안 온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이러다가 또 정의화 국회의장도 뭐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든가 딸이 있다든가 이래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그분도 저희 DNA는 휘어지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가봐야 알아요. 예. 어쨌든 국회의장이 이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당으로서. 여당이 있으나 마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천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 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코가 퀴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있는가 하면은 야당도 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영화 숙취해소제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피토 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야당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총선이 바로 눈앞입니다. 정의당이 헌법소원으로 물꼬를 튼 정치제도 개혁운동, 이게 그런데 이제 거대 양당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그냥 실종되어 버리고 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꿀 기회가 이제 사라지는 건데요.
반면에 공천권이 지배하는 야당의 해처모여는 아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권의 완력 앞에서는 시종일관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더니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이 상당한 투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내에서는. 결국은 지독한 내분 끝에서 창당의 주체였던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이제 재밌어요. 그 여론조사가 좀 재밌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랄까 파괴력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 그렇고 새누리당도 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 그 중도층의 일부 안철수 신당 창당되지도 않은 신당이 어느 정도 중도층 일부를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사실 심상정 대표 모시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정의당 평당원이라 어디 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정의당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두 자리도 나오고 적게 나오면 5, 6% 나오고 이제 안정적으로 되게 6, 7% 수준의 국민 지지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거의 200만 명 가까이 가는 수준인데 그분들이 이제 뭐 기차에서 저 어저께 지방 갔다 오다가 기차에서 만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정의당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평당원이라 당 방침 아직 잘 모르고 당 방침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랬는데 그 지금 이번 주 우리 정치 카페 1부에 100분 토크를 하고 있고 이거 끝나고 나서 2부에 가서 다시 안철수 신당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볼 텐데요. 이 자리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고 정의당에 초점을 두고 이 사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정말 반갑지 않은 사태잖아요, 지금 이게. 정의당 입장에서. 실제로 그런가요? 글쎄 뭐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역경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역경에서 기회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게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안철수 탈당은 좀 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공고한 양당 체제의 이제 균열이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양당 체제의 해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말하자면 뭐 소외된 목소리라든지 또 양당 체제 하에서 그 서로 그 배타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희망이죠, 희망, 기대. 잘 풀릴 수 있는다면 이제 그런 기대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정의당에게는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심리적 또 물질적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이 경쟁에서 밀릴 경우에 뭐 이미 실제로 안철수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호 4번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선거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생각이고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정치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그 취약한 정당과 인물 정치라고 보거든요. 취약한 정당과 인물 정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대한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이제 가시화시킬 수 있냐. 그것도 또 100m 달리기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 짧은 그 시간 내에 말하자면 분명한 자기 프로그램을 얼마나 가시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대한정당으로서의 그 혁신 경쟁에서 말하자면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인재도 좀 불러들이고 문제 해결 실력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지금 안철수 씨를 뭐 탈당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문재인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정의당 지지자도 있는데 야권 지지자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가장 폭넓게 결집할 수 있는 그 공통의 고리는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의당이 정권 교체, 야권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임 정당으로서의
또 그 의상과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이 두 가지가 숙제로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실천 프로그램 그다음에 책임 정당 이거는 이제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정의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이 많고 뭐 이 고민은 사실은 뭐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유도사님을 포함해서 또 우리 노 대표님이나 진 선생님 의견을 좀 저도 경청하고 이달 안에 뭐 좀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중요한 판단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양당 체제에서 다당 체제로 그 가는 제도적 조건이 지금 불비한 상태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결선 투표,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하면 총선 뭐 부담 없이 우리 실력만큼 가는 거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이런 어떤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저로서는 가장 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번 시기가 우리 정의당의 진짜 정치 능력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시기로서 저도 크게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야권 연대는 오늘 뭐 안철수 씨가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분리 국면에서 이탈 분리 국면에서의 언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러면 뭐 야권이 공멸할 것이냐,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하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 언사는 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총선 연대 그 야권 승리를 위한 연대는 상수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연대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승리공학이 되려면 야권 지지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뭐 일찍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협력해야 된다. 말하자면 정권 교체 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야권이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에는 힘을 합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연합정부든 연립정부든 구성을 통한 정권 교체에 힘을 합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비전 속에서 총선 연대의 구상을 구체화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뭐 적절한 시기에 그 야권들을 모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볼 생각이고 현재 뭐 저희 정의당이 있는 포지션이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또 양당이 갈라져서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 속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문제인식을 좀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조금 더 좋은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심 대표 말씀 중에 이제 제도 환경, 제도적인 환경의 문제가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도를 조금 더 합리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소망과 그다음에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치러야 되는 선거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사항과 현실을 뒤섞어 생각하게 되면 답이 없으니까요. 이제 최근 그저께 치러졌던 어제요. 일요일 날 치러졌던 프랑스 결선 투표 보면 1차 투표에서는 국민전선 르팽 거기가 1등이었잖아요. 네, 2차 투표. 근데 2차 투표 가니까 사회당 3등 이하였던 사회당 후보들이 다 접고 그냥 우파를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 쪽이 이기면서 극우 쪽이 완전히 이제 다 제껴지는. 그게 이제 프랑스식 결선 투표 제도가 갖고 있는 미덕이죠. 독일식이라면 안철수 씨의 분당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분당해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득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국회에 들어와서 연합할지 말지는 그때 서로 또 계산서 튕겨보면 되는 문제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등만 당선되는 all or nothing 게임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거 제도가 그렇게 유럽식이라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심 대표 말씀 중에 제가 알아들은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의당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가 있어요. 국가 운영, 정치, 또 정책,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에게도 좋다고 우리가 믿는 거,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표현을 심 대표가 대한정당 으로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보통 뭐 국민들한테는 그냥 혁신 경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저는 그 혁신이 뭐 지금 기성정당은 뭐 부정부패부터 이런 걸 척결하는 혁신인데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드는 경쟁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는 이제 거죠.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계속 자기 정체성을 쌓아가는 당이니까 좀 작은 당이긴 하지만 그걸 계속 해 나간다는 전제 위에 두 번째가 근데 선거가 넉 달 후로 다가와 있으니 이 선거에서는 이제 두 번째 측면, 그러니까 첫 번째 측면이 우리가 옳다고 믿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거라면 이 두 번째 측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내가 원하는 걸 정의당이 해줬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때 정의당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해줘야만 정의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어떤 발전 전망을 앞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선거 총선 국면에서 다수의 야권을 지지하는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거 이거를 이루는데 정의당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역할을 할 거냐 이 고민이 이제 두 번째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 정치 카페에서 지금 주로 다루는 거는 이 두 번째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측면이 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왜 정의당만 합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야권 지지층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이제까지 그 정의당은 보면 거의 뭐 당의 어떤 기본 노선 비슷하게 그 협력적 경쟁을 얘기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경쟁한다는 건데 소위 그 경쟁이라는 거는 대개 보면은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뭐 국가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정책과 관련해서 늘 긴장을 갖고서 경쟁을 하는 거고 협력은 선거에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 결과를 가지고 협력을 하는데 연립정부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선거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선거 전에 협력해 가지고 최대한 손실을 갖다 막고 어부지리를 갖다가 줄이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어떤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야권 전체로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 점에서 협력은 혼자서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는 그 협력에 대한 좀 뭐 긍정적인 어떤 뭐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는 없지만 긍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다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는 아직까지는 갈라치는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서 좀 깝깝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뭐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야권 지지층이 더 확대된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걸 또 주장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 한두 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또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불신이 공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확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런 그 혁신 경쟁이 야권의 실력이라든지 야권 지지층을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 노선이 달라서 이제 탈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과연 무엇이 어디까지 다른지 잘 모르거든요. 예.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이야기했던 혁신은 제 기억에는 사실은 뭐 기초 선거 공천 없애는 거, 정당 공천 없애는 거,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거, 말고는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이제 그 혁신 방안으로 발표한 게 부정부패 일소하고 낡은 진보 청산, 그거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그 동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지도자로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현안이나 또는 뭐 혁신과 관련해서 뭐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이 바라는 어떤 그 사회개혁이라든지 정치개혁의
방향이 뚜렷하게 지금 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뭔가 구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사회개혁을 이렇게 오히려 또 뭐 이렇게 발목 잡는, 그러니까 사회개혁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기왕에 이렇게 다당 구조로 가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또 혁신은 경쟁을 통해서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리면서도 최소한 우리가 승리연합에 대한 확고한 그런 그 원칙은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럼 심 대표님 지금 그 말씀은 이제 안철수 신당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안철수 신당 뭐 지금 안철수 신당 출연 때문에 좀 망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천정배 신당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여기가 다 하나의 선거연합을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것을 승리연합이라고 보죠. 저는. 왜냐하면은 그거는 물론 안철수 씨가 자기는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야권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야권의 일원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탈당의 명분이라든지 새로운 정당도 혁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야권 지지층을 더 확대시켜서 그래야지만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정권 교체, 그러니까 수구 정권을 교체하는 승리연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것을 전략적인 공통분모로 하는 그런 이제 승리연합이 구성이 그런 승리연합을 전망하면서 저는 총선 연대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심 대표님 모시고 정의당 입장에서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정치 정세를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의당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자로 좀 역할을 할게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야권의 선거연합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정의당도 그거를 오케이 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만약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서 그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 중에서 천정배 신당이나 박주선 그 박준영 이런 사람이 추구하는 호남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당들에게는 열려 있고 새정치연합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정의당은 아예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서 당의 대표를 맡아서 총선을 연대 없이 치를 거라는 전망. 그러니까 다른 세력들은 연대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다 통합하는 거예요. 천정배 신당 박주선 박준영 다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주로 호남에 어느 정도의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일정 정도의 지분을 행사하는 당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총선을 독자적으로 치른다고 나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정의당은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라는 건 뭐 꼭 무슨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가 기획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은 다 돼야 된다. 저희 입장은 어쨌든 정권 교체 연합 을 대전제로 놓고 총선 역순해서 총선 연대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제 그럴 때 그 지금 안철수 신당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여부 문제는 또 그 사람들의 전략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하겠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한국적 지형에서 지금 현재 야당 구조에서 물론 총선을 통해서 제1당을 바꾸면서 주도해 나갈 가능성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특정 정당이. 그러나 저는 그렇게 결과가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아까 같은 구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1월 15일경이나 이제 1월 중순경에 이제 1차 20% 이렇게 그 탈락하는 현역 의원 그 심사가 이게 마칠 무렵쯤 되면은 또 일부가 더
탈당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전후에서. 예. 그럼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분들은 거의 다 안신당으로 그렇죠. 합류될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신당이 이제 처음에 내걸었던 무슨 뭐 부정부패 일소 등 10대 개혁 혁신안은 10대 혁신안은 새정년에는 남아 있고 안신당에는 적용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상한 역설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참 이게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정의당이 이제까지 기조가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전체가 연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고 그건 변할 이유가 없고 변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이 제1야당이 두 동강 났단 말이죠. 그러면 두 동강은 아니고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객관적으로. 예, 하여튼 사물은 두 개가 됐잖아요. 크기와 무관하게, 예, 가치와 무관하게. 그럼 저는 다 같이 연대하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입장을 고수하는 건 맞다고 봐요. 다만 그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되는 쪽하고 또 같이 하는 게 더 우선 아니겠어. 가봐야 알지만은. 이 얘기가 뭐 왜 나오냐면은 그거잖아요. 지금 안철수 씨의 의도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뭡니까 양당 체제를 해체해가지고 다당 체제로 가겠다. 예, 저는 그게 아니라 그거라. 예,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선거로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거 아니라고 스티브 보고요. 잡스처럼. 이제 우리가 2부에서 타임라인 할 때 좀 심층적으로 보겠지만 저는 둘 다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일설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저쪽에서 컷오프 된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교섭단체 만들어서 88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제끼고 제1야당을 한다. 뭐 의석수가 얼마 되는 건 문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야권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제 대선으로 간다. 이 시나리오 하나 이야기되고 또 하나는 아마 당에 항상 걸리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쭉 추진하다가 안 되면은 당은 건너뛰고 대선으로 바로 직행할 가능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다 제끼고 그 1번 타자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것은 기본 기조다.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 저희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때 현재 여러 지형이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바 앞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 국민들이 거기다가 제1야당의 지위를 부여할 만큼의 뭐 전망을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뭐 선전할 수는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두 번째는 앞으로도 지금 천정배 의원조차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광주 지역에 오적으로 그 호남민들이 지목하는 광주 시민이 지목하는 사람하고 연대하는 건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안철수 의원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지금 탈당. 뭐 어제 또 김동모 의원. 김동철? 아니 오늘 권은희 의원이랑 뭐 또 한 2명 더 탈당한다는 소문이 막 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그 말하자면 지금까지 천정배 신당 쪽에서 주장한 것은 그런 낡은 호남의 낡은 그런 정치인들하고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엔 천정배 씨도 낡았는데 새로운 인물을 앞세워서 말하자면 혁신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할 거냐고 해서 안 한다고 했었어요. 저기 천정배 의원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 쪽은 다 이렇게 열어놓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제 읽히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뭐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새로움이라는 게 뭐냐, 지향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놓치지 않고 저는 검증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이제 좀 우리가 2부에서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지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안철수 신당의 이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모노톤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철수라는 한 개인의 어떤 대권 의지 이것 하나만으로 추동하는 당이 아니고요.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어법으로 하면 이 프로젝트는 그 앞으로 함께 당을 하게 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자간담회 할 때 또는 어제 창당 선언할 때 옆에 섰던 인물들 있잖아요.
옆에 섰던 인물들이 누구 섰죠? 문병호, 그다음에 김동철, 황주홍, 유성엽 이렇게 섰잖아요. 타땅파. 근데 거기 옆에 서 있던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고향이 전라도만 아니면 1번 당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2번 당, 전통적인 2번 당에서 2번 당의 우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을 떠받치고 가는 그 정치권 내의 세력 흐름은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 평민당 프로젝트예요. 평화민주당 프로젝트예요. 그럼 여기에 평화민주당 프로젝트는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개인이 여기 얹혀 있는 그림이고 그렇죠. 노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구호와 인물의 불일치 이 딜레마들이 다 거기서 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흐름은 아니고요. 저는 추측하기에 그 총선에서 일단 자기의 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 두 흐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연대 없이 가려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보고 이 경우에 그럼 정의당의 입장은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노 대표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범야권 연대가 정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어떤 한 주체가 나는 안 하겠다고 나가면 그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호소는 해보더라도 정 싫다고 그러면 그거 빼고 연대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그래서요. 정의당 입장은? 저는 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단순하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게 제일 순리로 보인다는 거고 일단은 저는 이쪽 안철수 의원도 지금 생각하고 나중에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게 여기가 사실은 혁신의 기치 아래 새 정치를 하고 싶다는 분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낡은 세력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그렇죠. 그래야 한 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쪽의 운명적 어떤 딜레마예요. 딜레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사물은 이제 입장이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탈당한다 해놓고 그다음에 나와서 한 첫 기자회견에서는 개헌 저지서 이렇게 100석 만드는 게 목표다. 그거는 안철수 씨가 그냥 정기 은퇴하면 100석 자동적으로 돼요, 야당이. 솔직히. 아니, 그 며칠 전까지는 100석 하면 지는 거니까. 그래서 100석이 될까봐 우려돼서 혁신전대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목표가 돼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야권 100석은. 유시민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철수 의원이 그냥 연대 없이 가는 것을 1차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저도 봅니다. 보고 그건 뭐 또 그분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총선을 독립적으로 총선에 서로 살기 위해서 연대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국민적 설득력도 약하고 그리고 책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석 확보한 다음에 뭐 국회 가서 또 서로 저 반대 포지션에 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경쟁은 정책 영역에서 경쟁은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정권 교체 연합과 관련해서 분명한 그 입장들이 전제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안 한다고 하면은 안 하는 사람 뭐 억지로 끌어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뭐 그게 그 판단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거점을 확보하는 데 중심을 두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뭐 또 다른 수도권에 흐름들이 추가 탈당을 해서 흐름을 갖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살려고 하면 또 그분들의 논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봐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선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총선의 어떤 그 성과를 어떻게 타산할 거냐가 최종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단순하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아까 말한 것이 그 논리상으로는 이제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호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질 거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도가 전개되느냐를 놓고 최종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정의당 대표시니까 모셔놓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의당을 주시하고 있어요. 정의당은 사실 1% 지지율에서 출발해서 천호선 대표가 당대표를 했던 2년을 거치고 심 대표가 이제 당대표를 맡으셔서 지금 한 반년 됐나요?
반년 정도 돼가죠. 5개월 됐습니다. 예. 5개월.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꾸준히 야금야금 당원 수도 늘고 당세도 늘리고 인지도도 높이고 지지율도 올려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안정적인 지지율은 6% 정도의 안정적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로는 정당 득표율 1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당원으로서가 아니고. 앞으로 4개월 동안 꾸준히 잘 해나가면. 근데 사람들이 왜 정의당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를 이렇게 보면 정의당은 되게 작은 당이고 국회의원도 5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금방 의석을 많이 늘릴 전망은 안 보이긴 하는데 저 당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기대감 이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정의당이 역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혼돈스러운 국면에서 정권교체연합을 성사시키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총선만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내다보는 정권교체연합을 성사시키고 이 정권교체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런 당이 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런 게 상당히 있다는 느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정의당이 여기에 잘 부응하는 것이 말하자면 앞으로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정당으로 힘을 키우는데 되게 어떤 큰 뜀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뭐 이 국면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넘어서서 뭔가를 좀 도모해 하는 그런 주도성 이런 걸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상황은 정치라는 건 항상 변하는 것이니까 다만 이제 큰 방향과 원칙이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게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가장 지금 우리 정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게 제대로 된 당을 만들고 그 모범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당 정치라는 거. 그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지지자들의 당면한 소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뭐 현재로서 제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양당 체제에 실망한 그 유권자들이 어떤 뭐 당으로서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모범적인 어떤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과거에 박찬종부터 이인재 그다음에 누굽니까 문국현 그다음에 안철수까지 이렇게 사람을 타고 그 어떤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는 그 바람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잦아들고 그렇게 해서 잦아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다만 지금 뭐 정의당도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뭔가 좀 이 국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정도령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정도령이 아니고 정도령당. 정도령 아니 뭐 정도령을 정도령하고 정도령당은 다르지. 아니 근데 정도령을 지금 이제 기대하시는 그래서 분들이 정의당이잖아요. 네. 이게 정감독에 나오는 당. 예. 정의당이 그 말이에요. 이 혼란한 세상을 정리할.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 조사. 정파리. 제대로 된 당이 안 보이니까 이래저래 정도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의당이 정도령 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고 이제 총선 국면에서 야권의 최대한의 어떤 승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또 정의당이 해보고 이렇게 뭐 풀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당 정치인 것 같아. 이게 뭐 도대체 그 정당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인물 정치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심 대표 말씀이나 우리 지금 진 교수 말씀에 이어 붙여서 제가 왜 그러면 인물한테로 쏠릴까 그 의문이요. 민주노동당도 있었고 또 옛날에 꼬마민주당도 있었고 창조한국당도 있었고 뭐 당들도 여러 번 시도 있었어요. 근데 왜 정당으로는 그 기대가 안 쏠리고 어떤 개인에게로 이게 갔다가
주저앉고 이게 되풀이 되는 걸까 그 의문이요. 저도 한참 오랫동안 생각해봤던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죠.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큰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또 정의당이나 옛날 민주노동당 이런 데 다 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논리의 연쇄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을 형성을 해요. 어떤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문국현 씨 경우에는 유한 킴블리라는 이 회사를 경영할 때 돈이 아니고 사람을 우선으로 경영을 한 것 같은 그런 게 그 기본적으로 동인이었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그 뭐 코미디 예능 프로 있잖아요. 예, 무릎팍도사. 네, 무릎팍도사니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힐링 캠프인가 거기도 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뭐 바이러스 박사에다가 뭐 의사에다가 뭐 바이러스 백신 연구자에다가 벤처 사업가에다가 그리고 뭐 기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투사된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당이 이걸 하려면 훨씬 어려운 게 한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랬다는 그런 행위가 주는 감동? 이 비슷한 것을 한 조직이 하려면 되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의인화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정의당이라는 이 정당 조직을 사람들이 의인화해서 한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행동, 당으로서.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정당 정치 역사가 이렇게 오래 발달되었고 정당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보면은 정당이 의인화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정당이 만들어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의인화해요. 정당 그 자체로서 의인화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정당이 토니블리를 만들고 토니블리를 통해서 노동당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정당이 끊임없이 사람을 만들어내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당 자체가 굉장히 취약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YS 정당, DJ 정당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부를 때 김대중당, 김영삼당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인물이 크기도 했지만 인물 자체도 굉장히 걸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당이 보면 거의 사당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당내 민주주의라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냥 뭐 지도자의 뜻이 바로 이제 당론이 되는 것이고 돈도 지도자가 다 만들어냈던 것이고 맞아요. 공천도 다 지도자가 뜻대로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당이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안 계시면 그 당은 거의 오합지졸처럼 뭐 몇 년 사이에 지도자가 30번씩 바뀌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기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당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물이 당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안철수 씨도 지금 하는 거 두 번째 당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물의 부침에 따라서 당도 같이 부침하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은 정의당이 제대로 된 당이 된다는 거는 인물 없는 당이 된다기보다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키워내고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당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그 요즘에 강연 때 이제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그 경험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소시 쪽에 이제 시위할 때는 이제 유치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가면 꼽진역이라고 하는데 한 번 가면 구치소는 안 갔죠. 48시간. 그다음에 두 번 하면 일주일. 세 번째 잡혀가면 보름. 네 번째 잡혀가면 29일씩 살았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제가 안에서 그 이렇게 그 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옥중수고라는 거야. 그람시에. 그람시. 거기에 그 이제 정당은 현대 군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정치에 대해서 영감을 가진 게 그 말이었어요. 현대 군주라는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군주 정치 때는 통치를 군주가 하는데 시민 주권 시대에 왔을 때 통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정당이 하는 거죠. 이 고민에서 정당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첫 번째 제가 그 영감을 가진 게 그때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민주노동당에 참여할 때도 그때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참여를 한 건데 그래서 좋은 정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대의 군주라는 것은 그 정당이
그 에릭 프로분 같은 사람도 야당을 대한권력이라고 대한정부라고 부르잖아요. 대한정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좋은 정부를 준비하는 그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당도 잠재적인 정부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더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되는 거지. 저는 인물을 반대하는 게 인물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허약한 정당과 인물 중심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사람도 민주당 같은 탄탄한 기반 속에서 그렇죠. 그 자기의 그 리더십이 더 크게 발전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아무리 그 사람이 걸출한 그 개인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개인기로 리더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좋은 정부를 준비하는 어떤 정당의 뒷받침으로 리더십이 작동할 때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렇다면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좋은 정당은 뭔가 정당의 혁신이라는 건 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학습 체험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정당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혁신하면 물갈이 부패 척결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거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새정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정당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철수 씨는 의사여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병이 나는 거는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이 난다. 그래서 의사 역할은 거기 가서 병원 세균과 바이러스를 몰아내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당은 그렇지 않아요. 정당은 골병이 들 때 보면 외부에서 뭐가 와서 골병이 드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1야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 실망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님을 제가 만나면 참 선해요. 기죽 나요. 다른 의원님들보다. 공적인 어떤 신념도 있고. 난 안철수 의원도 그러리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 정책 대결을 말하자면 보수정당 정권과 정책 대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안과 관련된 대결에서 판판이 지거나 아니면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거나 말한 거하고는 거꾸로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불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후에 이제 정당은 점점 허약해지고 인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옛날처럼 말하자면 반독재 민주화 같은 전선이 확 쳐져서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그 하나의 고리가 반독재 투쟁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를 계기로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굉장히 다양화된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인물 중심의 바람 정치는 점점 잦아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제 주관적인 희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저는 정의당을 제가 그냥 뭐 니들은 대한정치 뭐냐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제대로 된 정부를 준비할 수 있는 가치와 정책과 일관성 있는 그런 실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나가고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 주의자는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어떤 진짜 좋은 정당 대한정당의 그런 체험을 우리가 작더라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정말 이런 DNA를 가지고 정당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통합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런 낡은 구조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과연 이제 가능하겠냐 그런 점에서 경쟁하면서 대한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정권교체연합의 전망을 모색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현대 군주 그 거람시간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당이 실종된 것 같아요. 사실은 새누리당은 뭐 어떻게 보면 별 바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각하의 레이저빔으로 유지되는 그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야당은 뭐 지금 제1야당은 저 모양이고,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정당이란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아니 제가 요 말씀만 이제 정당 관련해서 마저 말씀하시죠. 정당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가치나 노선이나 또는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당이
정당으로서 제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은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같이 캠프 또는 뭐 자영업자연합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캠프 연합 구조로 돼서 정당으로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당대회라는 합법적 최고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도 그냥 막 무시가 되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이 정당으로서 다양한 그런 민주적인 그런 의견들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당의 방침으로 확고하게 정해진 부분에 대한 견고성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대한 정부를 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제도화하는 데까지 좀 나갈 때 그다음부터 말하자면 연합 정치에서 좀 더 과감하게 몸을 풀고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세우는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유권자들의 바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좀 정권 교체 연합을 결성하는 데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람대로요. 예, 이로써 오늘 제 토크 100분 토크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예요. 생각해 보니까 곧.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아니 우리 2부 하면서 하자고. 오늘 크리스마스 인사는 심 대표만 하시고 신년 인사는 우리 2부도 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거 그거 여러분 아셨어요? 한 5년 전부터인가 길바닥에서 캐롤이 없어진 거. 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여러 이유가 있대요. 예. 저는 제가 바빠서 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저작권 문제인가? 음원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안 트는 거래요. 그게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캐롤송은 리아까로 소위 니아까로 이렇게 해적판 해가지고 막 빵빵 이거였는데 지금 그 단속이 심해가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안 트는 나라들도 있어요. 특정 종교라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것도 있구나. 어쨌든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성탄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연말을 맡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역의 여러 행사들을 다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뭐랄까 마음 편하고 이렇게 촉촉한 자리가 동창회 자리더라고. 특히 초등학교 동창회 자리. 예. 파주 강탄면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온 학교 말고도 다른 초등학교 동문회를 제가 많이 다니는데 원신 초등학교, 흥도 초등학교 이런데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데 다녀보면 그 역시 초등학교 동창은 몇십 년 만에 머리 허해서 만나도 야자가 가능하더라고. 그럼요.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하죠. 저도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제일 그 마음 편한 사람들 찾아서 서로 이렇게 마음의 충전, 마음의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추천한 그 드라마가 연애시대인데 연애 결국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정 그것이 가장 큰 용기고 또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그 정치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의당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so this is Christmas. I hope you have fun.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